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신민영입니다. 네,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면은 생후 2, 3개월 때 벌써 생기는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이 언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뭐 병적인 불안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결국 정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불안이 너무 끝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던가 관계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때 우리가 병적인 불안이다, 불안 장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병적인 불안이 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저희가 불안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한 2021년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은 이제 알코올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이런 중독을 제외하고는 불안 장애가 정신질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유병률이 9.3%고요. 지난 1년간 불안 장애를 내가 경험할 확률이 3.1%로 우리가 흔히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울증보다도 불안 장애가 더 흔한 질환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불안하다, 긴장된다, 마음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항상 이제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는 그런 행동적인 부분, 또 어떤 불안의 대상, 상황에 대해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굉장히 회피하는 어떤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이제 생리적인 반응인데요. 이제 내장 감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그런 내장 감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린다든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배가 막 아프다든지,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이런 전신의 어떤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이제 유발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 되겠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ADHD인 것 같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불안장애 증상이라는 것은 감정적, 또 인지적, 신체 생리적인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불안장애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특정 공포증이에요. 이제 공포증이라는 거는 불안이랑 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불안과 공포의 이제를 구별할 때 공포는 조금 더 대상이 좀 특정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개를 무서워하거나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공포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 공포증이 불안장애 중에서도 유병률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것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우리가 평생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신과에서 진단이 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강렬한 어떤 공포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항상 내가 낭떠러져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걱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늘 뭔가 편안하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너무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한 다양한 그런 불안과 관련된 신체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까지 동반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저희가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황 장애인데요. 공황 장애라는 것은 이제 공황 발작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황 발작은 이제 특징 굉장히 이거는 본인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끔 너무 강렬한 그런 경험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공포와 관련된 그런 강한 반응들, 신체 생리적인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내가 이건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러한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할 정도로 그런 수분에 걸친 그런 순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다가도 공황 발작이 이제 나타나서 잠에서 깨시기도 하고요. 일시적인 어떤 공황 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된다는 것. 특히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것과 공황 발작을 염려하면서 뭔가 이제 회피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때를 우리가 공황 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불안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사회 공포증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표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남들한테 내가 드러나는 것, 특히 남들한테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내가 행동을 하게 될까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애가 이제 사회불안 장애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사람들 앞에서 뭐 먹는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뭐 발표를 하고 연주를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감, 두려움, 뭐 긴장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이시는 것이 사회불안 장애고요.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니면 아주 뻥 뚫린 곳, 아주 붐비는 곳 이러한 어떤 특정한 장소 내가 쉽게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던가 내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강한 공포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을 굉장히 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애를 저희가 광장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신경생물학적인 그런 변화를 이제 동반하는 그런 반응이자 이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세로토닌, 노어에피네프린, 또 가바와 같은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균형의 문제, 흔히들 이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역시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좀 유전적으로 우리 집에 어떤 불안장애 기억력이 있다 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질환 때문에 그런 상태에 놓이시기도 합니다. 질환으로는 내분비 계통 질환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의 항진이라던가 또 당뇨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잘 오고요. 또 천식이라든지 부정맥 같은 질환도 역시 불안장애와 공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좀 성격적인 성향도 분명히 또 관련이 있어요. 어떤 위험에 좀 과민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통제 성향이 높은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역시 불안장애에 저희가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계획이나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불안장애와 관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존성이 높은 성향도 역시 불안장애와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불안장애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과도한 업무라던가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 경험도 역시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환경적인 사건들, 소인들도 역시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불안 증상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료, 그리고 불안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안 증상 자체를 가장 이제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는 역시 약물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물을 복용하면은 거의 빠를 경우에는 수분 안에도 이제 그런 아주 각성되었던 신경 생리적인 반응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약물 치료에는 우리가 이제 항불안, 항우울 효과를 가지는 그런 항우울제 계통의 그런 약물도 있고요. 또 항불안제도 있습니다. 저는 항불안제를 급한 불을 끄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리고 항진된 교감신경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저희가 베타 수용체 차단제라고 하는 흔히들 혈압이 높을 때 많이 드시곤 하는 그런 약도 역시 불안장애에서 급하게 이런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물입니다. 사실 많은 이제 불안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약에 의해서 내가 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을 좀 유쾌하지 않게 혹은 또 이게 너무 의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다양한 비약물 치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를테면은
경두계 자기자극술처럼 뇌의 어떤 그 불안 장애에서 항진되어 있는 뇌의 영역을 자기장 치료를 통해서 직접 이제 완화시키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불안의 어떤 증상을 저희가 흔히 이제 호흡법이라고 말하는 복식호흡이나 심호흡, 또 마음챙김 호흡, 이러한 호흡만으로도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작용을 바이오 피드백이나 뉴로 피드백 같은 신경 생리적인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효과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양한 심리 치료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말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하게 되는 어떤 생각, 어떤 사고의 패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동사고를 찾아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적응적으로 바꾸는 나의 어떤 생각에 도전하는 그런 치료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사실은 위험하지는 않은데 내가 불안감을 느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꾸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차츰차츰 노출하면서 이제 습관화를 유발하는 그런 노출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불안이 트라우마에서 좀 기인됐다고 이제 할 때에는 저희가 EMDR 같은 트라우마에 좀 더 특화된 치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여러 신경 생물학적인, 신경 생리학적인 반응들, 변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신경 생리학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불안 증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안정된 신경 생리학적인 그런 상태라는 건 뭐냐면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생활 리듬이죠. 결국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일상생활을 규칙화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여러 리듬들이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거는 또 잘 못하세요.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너무 일이 많고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막 불시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상태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내 몸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자기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